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 살인마, 로버트 예이츠의 연쇄 살인마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연쇄 살인범들이 비뚤어진 성향을 드러내는 반면, 예이츠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며 사람들의 눈을 속였습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무려 16명이 넘는 여성들을 살해했습니다. 예이츠가 저지른 범죄는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수십 년간의 죽음과 냉혹함, 심지어는 사체를 비열한 행위에 사용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연쇄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하게 생활했다는 점입니다. 가장 나이 많은 희생자는 47세였고 가장 어린 희생자는 겨우 16세였습니다. 또한 16명 이상을 죽였고 어떤 사람들은 18명 이상을 죽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인종과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여성들을 차에 태울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다른 연쇄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그가 선호하는 유형의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노동자였습니다. 그는 워싱턴주 스포켄에 살았기 때문에 매춘이 흔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았습니다. 90년대 예이츠는 흰색 코르벳과 포드밴을 타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섹스할 여자를 찾았습니다. 여성들은 그의 차에서 마약과 술을 마셨는데요. 이는 여자가 편안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끔찍한 살인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성들은 몰랐습니다. 그는 여자를 공격하고 머리를 쏘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피해자의 고통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체와 성관계를 즐겼습니다. 그가 심각한 성도착증과 사체성 장애로 시체와 성관계 장애를 앓고 있는 시체 애호자로 봐야 할까요? 사체에 비닐 봉지를 씌운 다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외딴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000년 4월 18일 5자녀의 아버지이자 47세 로버트 리 예이츠 주니어가 여성 연쇄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체포 당시 19년차 미국 육군 베테랑이자 헬리콥터 조종사였으며 50세가 다 되어 가고 있었고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4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두었는데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행복하고 친절한 가정적인 남자로 묘사되었고 자녀들을 돌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신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냈다고 보도했지만 대중은 그의 위험 신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은 좋은 이웃이라고 말했고 군복무의 베테랑으로서 수많은 상장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예이츠의 청소년기에는 주요 경고 신호도 없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 때 순종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재건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부모님을 존중했으며 나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논란이 된 것은 일찍 결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셜리 닐랜더와 결혼했을 때 겨우 20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교학교에 다니며 예이츠는 의대 진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깔끔하고 조용했고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예이츠는 대학을 그만두었습니다. 부부가 결혼한 지 불과 18개월 만에 그들은 헤어졌고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한 달 전에 린다 브루어와 재혼했고 두 사람은 불과 6개월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예이츠는 22살이었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75년 수잔과 패트릭 올리버를 살해했던 것입니다. 그는 거의 10년 동안 여성을 살해한 후에야 잡혔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너무 평범해 보였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경찰이 몇 번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신중해야 할 예이츠 차량의 보고가 코르벳이 아닌 카마로라고 했기 때문에 예이츠의 차량은 수색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노동자와 함께 매춘 행위로 경찰에 잡혔을 때 친구의 딸이고 집으로 데려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풀려났고 아무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다른 용의자를 수사하는 동안 그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연쇄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1975년 22살의 수잔 세비지와 21살의 패트릭 올리버는 밀크릭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이츠는 사격 연습을 하다가 젊은 커플을 보게 됩니다. 예이츠는 패트릭을 먼저 머리에 3발을 쏘고 이어서 수잔에게 2발을 발사했습니다. 시신을 덤불 아래에 묻었지만 며칠 후 발견됩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예이츠라는 연쇄 살인범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5년이 지난 후에야 예이츠가 범행을 자백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살인 이후 13년이 흐르고 그의 연쇄 살인이 시작됩니다. 1988년 7월 7일 시애틀 출신의 23살 스테이시 엘리자베스 호는 예이츠에게 살해된 첫 번째 성매매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유골은 5달 후에 스카지 카운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스테이시는 머리에 한 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예이츠는 그녀의 살인을 인정하며 시신이 발견된 위치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사형을 피하기 위한 협상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1997년 8월 26일 16살 제니퍼 조셉의 시신이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근접 사격을 받아 사망했으며 DNA가 예이츠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이츠가 소유한 차량에서 발견된 셔츠 단추는 조셉이 사망 당시 입고 있던 셔츠와 일치했습니다. 또한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 분석 결과도 조셉의 부모 DNA와 일치했습니다. 약 3개월 후 1997년 11월 5일 29살 성매매 여성 달라수 스콧의 부패한 시신이 개를 산책시키던 한 남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를 덮고 있던 2개의 비닐봉지도 발견되었습니다. 차이는 머리에 2발의 총상이었습니다. 스콧의 시신에서 발견된 DNA는 예이츠와 일치했습니다. 한 달 후 1997년 12월 7일 24살 멜린다 엘머서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4개의 비닐봉지로 덮여 있었고 머리에 3발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12일 후 1997년 12월 18일 36살 쇼넬 존슨의 부패한 시신이 행맨밸리 로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2개의 비닐봉지가 덮여 있었고 사인은 머리에 2발의 총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에서 채취한 정액 샘플은 예이츠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8일 후 31살 로렐 와슨의 시신은 1997년 12월 26일 행맨 밸리 로드의 자갈 채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3개의 비닐봉지로 덮여 있었고 머리에 2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덮고 있던 이물질들은 예이츠의 뒷마당에서 발견된 것들과 일치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에서 발견된 정액은 예이츠와 일치했습니다. 같은 날 39세 쇼네이 맥클레나하는 로렐 와슨의 시신 옆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3개의 비닐봉지로 덮여 있었고 사인은 머리에 2발의 총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에서 발견된 정액과 비닐봉지에서 발견된 지문은 예이츠와 일치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덮고 있던 이물질도 예이츠의 뒷마당에서 발견된 것들과 일치했습니다. 약 2달 후 41세의 써니지 오스터는 1998년 2월 8일 서부 스포켄 카운티의 숲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예이츠의 범행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3개의 비닐봉지로 덮여 있었고 2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에서 발견된 정액은 예이츠와 일치했습니다. 약 2달 후 34세 린다 메이빈의 부패한 시신은 1998년 4월 1일 와슨과 맥클레나한의 사체 발견 현장에서 약 45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2개의 비닐봉지로 덮여 있었고 사인은 머리에 한 발의 총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에서 발견된 정액은 예이츠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덮고 있던 식물들은 예이츠의 뒷마당에서 발견된 것들과 일치했습니다. 다음 희생자는 약 3개월 후 1998년 7월 7일에 발견되었습니다. 47세 성매매 여성 미첼린 더닝은 성매매 여성들이 자주 다니는 중심가에서 한 노숙자에게 발견됩니다. 차이는 머리에 총상이었습니다. 다른 희생자들과 다르게 그녀는 시신이 발견되기 일주일 전에 살아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다른 희생자들은 실종된 후 몇 주, 때로는 몇 달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3개월 후 35세 코니 라폰테인 앨리스는 1998년 10월 13일 타코마 근처의 도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부패한 시신은 3개의 비닐봉지로 덮여 있었고 머리에 한 발의 총상만 있었습니다. 1998년에 실종된 43세의 멜로디앤 머피는 연쇄 살인마의 희생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2년 후 2000년 10월 18일 예이츠의 집마당에 묻혀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찾기 위해
예이츠의 집마당을 철저히 수색했지만 체포된 예이츠가 위치를 정확히 짚어주기 전까지는 머핀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을 살해한 살인마에게 결정적인 단서가 매춘부 여성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예이츠는 중대한 실수 하나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의심을 받지 않고 살인을 계속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희생자 중 한 명을 살려두었습니다. 32세의 크리스티넬 스미스는 1998년 8월 1일 한 남자에게 벤에서 강도와 폭행을 당했습니다. 스미스는 스포켄의 외진 주차장에서 예이츠의 벤에서 $40를 받고 구강 선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스미스의 진술에 따르면 예이츠는 뒷좌석에 매트리스가 있는 검은색 벤을 운전하고 있었답니다. 몇 분 후 스미스가 구강 선교로 예이츠를 흥분시키지 못하자 예이츠는 그녀의 머리에 총을 쐈습니다. 스미스는 총에 맞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지만 스미스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도 총알은 그녀의 얼굴 옆을 스쳤습니다. 스미스는 머리에 총상을 입었지만 가까스로 탈출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8개월이 지난 1999년 4월 18일 신문에 실린 예이츠의 사진을 보고 경찰에 또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녀의 제보로 수사관들은 예이츠가 과거에 소유했던 여러 대의 차량을 압수할 수 있었으며 그 중에는 1979년식 포드 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스미스가 설명한 벤의 내부에서 혈흔과 25구경 탄피를 발견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형사에게 최근 자동차 사고의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얼굴과 두개골에 파편이 박혀 있다는 것을 의사가 알려주게 됩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총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희생자들의 총알과 탄도를 비교하기 위해 그녀의 머리에서 파편을 추출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든 탄피와 총알이 일치했습니다. 49세의 예이츠는 8건의 계획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8명 이상의 여성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는 보석 없이 구금되었으며 뻔뻔한 그는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때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또한 예이츠는 43세 마약 중독자 멜로디 머핀의 살인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998년 5월 20일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지만 그녀의 시신이나 이 사건에 연결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2000년 10월 16일 예이츠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와 사형 선고에 직면하자 변호사를 통해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13건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종신형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경찰에게 멜로디 머핀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그의 조건을 수락했고 예이츠는 자신의 집마당에 지도를 그렸습니다. 수사관들은 2시간 동안 수색 끝에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예이츠의 침실 창문 아래 꽃밭에 묻혀있던 멜로디 머핀의 유해였습니다. 예이츠는 약속대로 13건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기 전 예이츠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의 후회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회와 반성을 배심원단은 한 명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미스의 제보로 예이츠의 차량을 추적하여 피해자와 일치하는 피와 탄피 흔적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피해자의 신원과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마침내 2000년 출근 중이던 예이츠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예이츠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연쇄살인 사건 중 하나로 40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량을 들었을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와 여동생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1년 예이츠는 수감 중에 또 다른 두 여성 코니 라폰테인 앨리스와 멜린다 머서의 살인 혐의로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두 여성을 살인한 혐의로 독극물 주사의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워싱턴 주립교도소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이츠는 변론 협상이 추가 사건을 포괄한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형 선고에 대하여 여러 번 항소를 시도했지만 가장 터무니없는 변명은 2013년에 나왔습니다. 예이츠는 정신 이상으로 범죄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사체해오증 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이츠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의 내용은
그가 심각한 성도착증과 사체성 장애로 시체와 성관계 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던 상태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범해 보이는 생활 방식, 친절한 행동, 가족적인 사람이었던 그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약물 주사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2015년에도 다시 항소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연쇄살인마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8년 10월 워싱턴 대법원이 워싱턴주에서 사형을 폐지하며 사형이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이츠를 포함한 모든 사형수는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울분은 누가 보상할 수 있을까요? 2024년 10월 현재 예이츠는 여전히 워싱턴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